안녕하십니까, 경매 패토리의 이영태입니다. 오늘은 강의 제목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제 집을 팔아라 내용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집을 팔고 이렇게 투자를 해라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한테 상담을 오거나 경매를 배우기 위해서 상담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왜 경매를 배우고 싶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보통 대다수의 대답이 경매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그리고 경매를 통해서 돈 좀 벌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경매를 배웁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면은 일반 부동산보다는 저렴하게 살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맞습니다. 경매라는 거는 일반 시세보다도 저렴하게 사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경매를 통해서 왜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급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다시 물어보면은 제대로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일반 시세보다 부동산을 저렴하게 사서 현재 나와 있는 시세만큼 팔았을 때의 그 차익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수익을 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팔공산을 가더라도 어떤 사람은 내가 어느 봉우리에 목표점을 잡고 정상을 가겠다, 이렇게 목표를 가지신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산에 가니까 나도 이번 참에 좋은 공기 마시면서 여가 삼아 한번 따라가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산을 좋아하고 내가 이 산에 가고 싶다라고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내가 출발점에서 목표하는 정상까지 그 코스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발했는 그 지점부터 어느 정도 가면은 오르막길이 있고, 어느 부분이 가면은 평지길이 있고, 어떤 부분으로 가면은 내리막길이 있고, 그 출발 지점에서 정상까지 가는데 몇 시간 정도는 이렇게 걸린다라고 자기가 코스를 알고 나서 이렇게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계획도 없이 내가 산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중간에 올라가다가 오르막길이 이렇게 오면은 힘드니까 나 힘드니까 못 가겠어, 그러면서 난 밑에서 파전하고 막걸리 한 잔 먹고 있을 테니까 정상까지 갔다 와, 이런 얘기를 하죠. 경매가 그렇습니다. 경매가 이런 목적이 없이 그냥 돈 벌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은 내가 돈을 버는데도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런 목적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의 차이점이죠. 내가 경매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샀어요. 샀는데 명도가 힘들어가지고 돈 버는 건 내가 알겠는데 또 이런 명도를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엄두가 안 나. 그러니까 나 경매 안 할래.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렴하게 샀는데 세가 안 나가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난 여기에서 포기할래. 이런 분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목적이 없이 그냥 돈을 벌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내가 왜 돈을 버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어서 이렇게 경매를 시작하고 돈을 버는 건지 확실한 목적이 있다 그러면은 경매를 받아서 명도하는 데에서 조금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극복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가 조금 안 나간다고 해도 내가 노력을 해서 세를 빨리 붙이고 팔기도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매라는 거는 일반 물건하고 틀리게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경매를 받았을 때 내가 하나하나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게 바로 경매의 본 모습이죠. 근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저렴하게 샀으니까 비싸게 팔 수 있겠지라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겠지, 이런 생각만 해버린다면은 내가 도중에 포기하는 게 쉽다는 겁니다. 저 씨도 처음에 재테크를 찾고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경제적인 자유였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 경제적인 자유는 내 자녀가 뭘 먹고 싶다, 그리고 뭘 배우고 싶다, 뭘 입고 싶다, 이랬을 때 부모로서 내가 돈 걱정 없이 다 해줄 수 있는 걸 저는 경제적인 자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여건이 되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자녀가 뭘 입고 싶고 뭘 먹고 싶고 뭘 배우고 싶다고 그러면은 항상 돈을 걱정하면서 내가 얘한테 뭘 가르쳐주고 뭘 사준다 그러면은 우리 한 달 생활비가 이 정도 되니까 그 다음 이제 카드 내역서가 나오면은 힘들어질 텐데 어떡하지? 이런 걸 집사람하고 상의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실례로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외식을 이렇게 나갔는데 우리 애기가 수제 피자를 먹고 싶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에 네이버에 딱 뒤져보니까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피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고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메뉴판을 딱 보니까 스테이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크를 시켰어요.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스파게티를 좋아하니까 봉골레를 시켰고, 그리고 우리 애기는 피자를 좋아하니까 피자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우니까 생맥주를 집사람 거하고 내 거하고 이렇게 시켰는데, 그 당시에 이제 종업원한테 이 메뉴판을 줬죠. 이거 먹을 테니까 이거 주세요. 그러면서 메뉴판을 봤을 때에 그 메뉴표를 봤지 그 가격을 보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걸 지정해서 찍고 바로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하게 먹고 집에 왔을 때에 그 다음 달에 카드 내역을 생각하면서 지내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인 자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돈에 대해서 걱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걱정 없이 사는 거, 이걸 저는 경제적인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자유로움을 누리려면 얼마나 갖고 있어야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100억, 200억, 300억 이런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경제적인 자유로움을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이 경제적인 자유는 돈이 많이 있어야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린다는 게 아니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월급을 받고 다른 데에서 나오는 이 수익을 가지고 내 생활을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거죠. 월급은 그거 가지고 적금을 할 수도 있고 그걸 모아서 다른 투자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한 달 고정 수익이 기껏 해봐야 1,000만원, 2,000만원만 있어도 충분히 경제적인 자유로움은 누리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 부수적으로 내 자산이 올라가는 거는 내 자산이 올라가는 거지, 자산이 올라간다고 해서 경제적인 자유가 더 크게 누려진다?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경제적인 자유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분명히 했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월급쟁이든지 아니면 장사를 하는 사람이든지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내 자녀들한테 학원을 보내더라도 한두 개 더 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분명히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그게 뭐가 있죠? 주식이나 장사, 갭투자 아니면은 저축 같은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회사에 입사했을 때에 선배들이나 동료들이 재테크를 이렇게 하는 종목이 주식이었습니다. 거의 80%가 주식을 한다고 해도 무방하죠. 이렇게 주식을 하면은 월급 외에 다른 수입이 고정적으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저도 주식을 공부를 했습니다. 저 같은 성격은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공부를 합니다. 책을 보든지 아니면 강연을 쫓아다니든지 아니면은 동영상을 보고 주식에 대한 걸 한번 배워보고요. 내가 확신이 들었을 때 그 재테크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해봤는데, 주식 했을 때에 미국장도 보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경제신문을 한번 보고, 그리고 그걸 스크랩해서 또 공부도 하고, 그리고 한국장을 3개에서 4개 정도는 뽑아가지고 투자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주식을 한 달 정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달 동안 주식을 하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이 주식은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구나. 나는 분명히 이게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그걸 팔았는데 더 올라가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는 이쯤에서 내가 사야지 했는데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도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리스크가 걸려 있는 거죠. 내 원금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 리스크, 이 불안감, 이런 불안감 때문에 이 주식은 개미들이 하면은 돈 벌기가 힘든 시장이라는 것을 한 달 만에 깨우쳤어요. 그리고 장사, 일반 직장인들이 투잡을 하죠. 적게는 치킨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피자, 아니면 커피숍을 이렇게 차려가지고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제대하고 한 25살인가 26살 때 장사를 처음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음식 장사를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기술을 배워서 한 1년 정도, 제대하고 1년 정도 알바를 해가지고 1,500만원 정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장사는 인테리어가 크게 필요 없었기 때문에 영업용에서 쓰는 이 냉장고하고 사람을 받는 장사가 아니고 배달하는 장사였기 때문에 주방에 음식할 수 있는 그 공간만 이제 만들어주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500만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기를 정말 잘 만났죠. 2002년 월드컵 때 장사를 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사가 잘 되고 바쁘다 보면은 항상 말썽을 일으키는 거는 알바생입니다. 힘드니까 똑같은 급여라면은 편한 쪽에 가게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없이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그만두니까 어떡합니까? 사람을 구해야죠. 근데 이렇게 배달하는 또 알바를 구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제가 이제 배달을 해야죠.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그 동생한테 전화해서 이제 갓 제대했으니까 취업 안 됐으니까 좀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또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장사가 바쁘다 보면은 이게 사소한 데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어머니한테 화를 내고 동생한테 화를 내고 그러면 사이는 멀어지고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이게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장사가 안 되면은 이 한 달이 왜 그렇게 빨리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한 달 월세 주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져요. 그러니까 몸은 편한데 그때부터 정신적으로 이제 괴로워지는 거죠. 어렸을 때 이렇게 장사를 해봤는데 그때 한번 느꼈습니다. 아, 이게 음식 장사라는 게 항상 유행을 타는구나. 어떤 경우에는 안동찜닭이 유행을 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족발이 유행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피자가 유행하고 어떤 경우에는 치킨이 유행하고 그 시기마다 유행하는 걸 내가 잘 캐치를 해가지고 치고 빠지기를 잘해야 되는데 이런 치고 빠지기를 잘 못하면은 내가 투자했던 돈을 다 날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만둘 수 있을 때 빨리 이걸 접고 나가야겠다 생각하고 빨리 접어버렸어요. 제 원금은 지킬 수 있었지만 크게 벌었는 게 없었어요. 상가 주인한테만 좋은 일만 시켰는 거죠. 이 갭 투자도 저도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제가 투자하는 이 갭 투자 방식은 일반 시세에서 사는 게 아니라 경매 물건이 있으면은 그걸 금매보다도 저렴하게 내가 시세 조사를 했는 데서 금매 시세보다도 저렴하게 해서 거의 사는 단계까지 만들어 놓고 입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입찰에 들어갔을 때는 금매를 내가 찾아냈고 진짜 살아있는 시세를 내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저렴하게 줬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떨어지면요. 떨어지면은 금매 시세보다 조금 더 200만 원 깎아가지고 그걸 삽니다. 전세를 끼워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일반 갭 투자는 만약에 시세가 3억이면은 전세가 2억 8천이다. 2천을 갭을 보고 이렇게 사는 걸 이제 갭 투자라고 하죠. 제가 생각하는 이 갭 투자는 그런 방식의 갭 투자가 아니고 금매보다도 저렴하게 사가지고 전세를 끼워서 이렇게 샀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기도 잘 탔지만 내 원금을 손해보는 적은 없었는 거죠. 뭐 이게 주식도 싫고 장사도 싫고 이 갭 투자도 머리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은 아유 귀찮아. 그러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부터 연금을 들고 그리고 복리시 저축에 적금을 하면서 내가 63세나 65세쯤 되면은 그때부터 내가 적금했던 거에서 원금을 조금씩 죽을 때까지 받아먹는 형태로 이렇게 저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경제적인 자유로움을 누리면서 사십니까? 뭐 대답을 들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경제적인 여유로움을 누리면서 이렇게 사신다 그러면은 이 방송 자체를 안 들으시겠죠. 지금 한창 휴가철인데 어디 뭐 대한민국의 호텔 투어를 하면서 조식에는 호텔 음식 먹고 아침에 음식 먹고 나서 나가면은 뭐 맛집 찾아다니면서 음식 먹고 놀러 다니고 그렇게 누리면서 이렇게 사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거고 다른 쪽에 동영상을 보면서 공부도 하시면서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투자 방식 중에서는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합법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비합법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비합법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불법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불법적인 거라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금방 머릿속으로 이렇게 싹 지나가는 거 그런 것들 옛날에 유행했던 바다 이야기 성인 오락실 같은 거요. 아니면은 사채도 합법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불법적으로 돈놀이를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불법적인 행동이니까 나라에서 가만 놔두지를 않죠. 공권력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을 잡아 들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여기서 장사를 하면은 1년 정도 되면은 접어버리고 다른 데 또 옮겨서 또 장사를 하고 또 여기서 또 1년 정도 되면은 접어버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장사를 하고 항상 도망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비합법적으로 투자하는 건 어떻죠? 이 비합법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고통을 주면서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 자신한테도 안 좋지만 내 자식들한테도 안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 경제적인 자유로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고통을 주고 그리고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굳이 내가 하면서 경제적인 자유로움을 누리는 거는
저는 비추를 합니다. 그러면은 나라에서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다른 사람한테 고통을 안 주면서 경제적인 자유로움을 누려야 되는데,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런 합법적인 투자는 주식, 장사, 갭 투자, 저축으로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현재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자유로움을 누리면서 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는 뭘 해도 안 되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합법적인 투자를 하면서도 경제적인 자유로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식을 하더라도 똑같은 종목인데도 나는 잘 돼가지고 많이 벌어봐야 1,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인데 오늘 내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벌었으니까 내가 오늘 술 살게. 그리고 당신이 저번 달에 사고 싶었던 그 가방 하나 사. 그리고 애들 학원 또 이거 보내. 그러다 보면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금방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종목에 돈을 버는데도 3억, 4억, 5억 이런 식으로 번단 말이에요. 장사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한 10평짜리, 12평짜리 이런 데서 장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종업원을 여러 명을 이렇게 거느리면서 장사를 하더라도 크게 이렇게 장사를 하죠. 작게 하는 사람은 한 달 매출이 500에서 600, 거기에서 인건비 주고 세 주고 다 뛰면은 딱 내 월급 정도만 이렇게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크게 해가지고 내가 세 줄 거 다 주고 인건비 다 주고 해도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이렇게 벌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하죠? 돈 있는 놈들은 뭘 해도 돈을 벌어가고 우리같이 돈 없는 놈들은 뭘 해도 진짜 돈을 못 번다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뭘 하려고 하면은 한 1, 2억은 있어야 되는데, 종잣돈이 있어야지 투자를 하더라도, 투잡을 하든지 주식을 하더라도 크게 좀 하는데, 이 종잣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얘기하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외벌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월급 받고 애들 학원 보내고 생활비 쓰고 저축 조금 하면은 돈 10만 원 남기기가 힘들다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종잣돈을 만들어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나도 이거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내 자식들한테도 물려줄 재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가겠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이 더러운 대한민국, 이 헬조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또 이렇게 나라를 탓하고 회사를 탓하고 내 가정을 탓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투자를 못한다 그러면은 이 투자금을, 종잣돈을 만드시면 되겠네요. 이 종잣돈이라는 얘기가 뭐죠? 이 종잣돈, 사전적인 용어가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찾아보니까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 뿌려지는 씨앗이래요.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 뿌려지는 씨앗. 그러니까 경제적인 자유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뿌려지는 씨앗이 종잣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제가 교육생들한테 마지막 종강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은 돈 버는 목적이 뭐죠? 왜 돈을 버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부터 꿈을 가지세요. 그 꿈을 가지기 위해서는 3년, 5년, 7년, 8년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 꿈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경제적인 자유로움을 누리면서 삽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꿈의 씨앗을 공중에, 하늘에다가 딱 던져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씨앗이 저절로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올라오면서 가지가 뻗고요. 그 가지에 열매가 하나씩 열릴 겁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열매를 그냥 여러분들이 다 드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어느 책에서 봐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강연을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 꿈에 대한 씨앗을 얘기했을 때는 제가 처음에 그 가졌던 그 경제적인 자유로움을 꿈꾸면서 재테크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월급에서 월급 외에 다른 돈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뭘 먹이거나 뭘 입히거나 학원을 보냈을 때 돈에 대해서 그때부터는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이 회사를 한 50 정도만 다니고 회사 그만둬야지. 그때 되면은 집사람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좀 내가 가고 싶었던데, 그리고 하고 싶었던 거, 취미생활 이런 것도 배우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왜? 그래도 무릎에 힘이 좀 있을 때 여행도 다니고 내가 배우고 싶었던 춤 같은 거 이런 것도 배우면서 여가를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너무 나이가 들면은 무릎에 힘도 없잖아. 그러면 힘들잖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50을 내가 회사 다니는 나이로 이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가졌던 게, 내가 처음에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분명히 나같이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러면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라는 꿈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40이 되니까 회사를 그만두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운명처럼 제가 출강을 나가고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제 사무실을 이렇게 차려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더라고요. 꿈을 이루었죠. 지금은 또 새로운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향해서 또 달려가고 있죠. 여러분들도 이런 꿈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종잣돈의 의미가 이런 거래요. 저는 네이버 사전에 이런 얘기가 나온지 몰랐어요. 그냥 종잣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하고 찾았는데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 뿌려지는 씨앗이래요. 여러분들도 새로운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그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종잣돈이라는 씨앗을 이제부터 만드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요, 이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내가 전세로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월세에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서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자본운용법이 정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저는 이 자본운용법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처음에는 저는 적금을 했습니다. 7년 정도 계획을 가지고 적금을 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월급의 반 이상을 적금을 하니까 생활하는 게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인 거예요. 그러면서 3년이 채 안 됐을 때 그 적금을 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재테크를 찾았는데 그게 저한테는 경매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매 공부를 하고 경매를 했을 때에 어느 정도 돈을 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이 종잣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다녔어요. 계속 찾다 보니까 지금의 자본운용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집이 없었어요. 집이 없는 상태에서 자본운용법을 이렇게 이용을 했는데 오늘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있는 분들에게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본인의 소유하고 있는 집이 있다 그러면 그 집을 파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준비했는 계기가 이 내용 한번 만들어볼까? 이런 게 아니었고 저희 교육생 중에 실무반에서 부부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사모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2천에서 3천밖에 없는데 이 돈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보니까 아파트 하나 받으면 끝이고 빌라 한 두세 채 이렇게 받으면 끝일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저는 빨리 부동산을 취득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빨리 자유롭게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 돈 가지고는 몇 채 못 받고 끝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빨리 이렇게 속도를 붙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얘기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어요. 지금 살고 계시는 데가 어디죠? 예, 저희 집이에요. 그러면 거기 대출 있습니까? 없는데요. 그러면 그 집 파세요. 그러면 저희는 어디 가서 살으란 말이에요? 아니 월세 들어가서 살면 되지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며칠 뒤에 전화가 왔는 거예요. 뭐라고 왔을까요? 네, 맞습니다. 집 팔았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 교육생들이 정말 많은데 정말 이렇게 실천해가지고 본인 집을 팔았는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어깨에 3톤쯤 되는 짐이 얹혀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죠.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전세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안 돼. 그건 안 돼요. 하면서 그랬어요. 아니, 왜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전세에 들어가면은 또 그동안 돈이 묶일 건데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이 별로 없잖아요. 전세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게 우리는 전세에 들어가서 전세 대출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나쁘지가 않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번 주에 교육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만나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분이 팔았는 그 금액으로 어떻게 하면은 제일 좋은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이 없는 상태에서 종잣돈을 이렇게 모으기 시작했는 거지 집이 있는 상태였으면은 또 상황이 틀렸을 거란 말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집이 있는 상태에서 그 집을 팔고 나서 그걸 투자하는 방식을 제가 다시 한번 설계를 한번 짜봤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 집을 팔았는데 얼마에 팔렸냐? 저 성당동에 있는 포스코를 팔았습니다.
그 포스코가 팔았는 가격이 3억 5천에 팔린 거예요. 그러면 이 3억 5천에 팔렸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집을 알아보셔야 되겠죠. 집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1억 8천짜리 집을 사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1억 8천은 경매 물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7국에 있는 물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시세가 1억 8천 정도 합니다. 1억 8천짜리 시세가 있는 걸 우리가 이제 경매로 사는 거죠. 대출 내고 하면은 내 돈이 어느 정도 투자금이 만들어지겠죠. 이 1억 8천짜리 시세에 있는 집의 전세가 1억 4천이 있습니다. 1억 4천에 전세에 들어가서 전세 대출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여기 월세는 1000에 50 정도 합니다. 그럼 1000에 50에 월세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내 투자금을 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떻게 되냐? 자, 월세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전세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월세로 들어갔을 때에 1000에 50이니까 내 투자금은 3억 4천 정도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고정적으로 월세가 50만원 정도 지출이 되는 겁니다. 자, 전세로 들어갔을 때는요. 전세로 들어갔을 때는 전세 대출을 냈을 때는 내 투자금은 3억 2천이 되고요. 그리고 한 달 전세 대출로 나가는 이 이자가 한 달 이자가 30만원 정도 나가는 거죠. 그러면 경매로 내가 소유권을 취득을 했을 때는 똑같이 3억 2천이 내 투자금이 만들어지고 한 달 이자 나가는 게 38만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저희들이 플랜을 잡았는 게 한 3년에서 4년 정도 3억 2천에서 3억 4천을 굴렸을 때에 한 달에 얼마 정도 월세가 나올까 이걸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월 수익이 800에서 1000만원 정도도 예상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까지 잘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품겠지만 이번 7월 달에 저희 교육생들이 받았는 물건을 보면서 이게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교육생은 신혼부부예요. 지금 아기가 없습니다. 아기가 없다 그러면은 지금은 한 20평대에서 이렇게 살아도 되겠죠. 이 20평대라면은 한 방 2개에 화장실 하나, 거실 하나 이렇게 있는 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기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기서 좀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은 아기가 하나 더 나오든지 아니면은 아기가 좀 커가지고 짐이 좀 많아진다 그러면은 큰 평수로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에서 4년 정도만 고생하면은 다른 보금자리를 또 구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여기 월세, 전세, 그리고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이 셋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은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하실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다 그러면은 요 세 개가 그래도 나쁘지 않는 플랜이에요. 다 좋은 플랜 중에 하나인데 굳이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저는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집이 있다고 그러시면은 그러면 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좋으냐? 이 소유권이라는 거는 세 가지의 권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이 사용의 권능이 있다는 거는 내가 이쪽에 1년을 살든 3년을 살든 아니면 10년을 살든 아니면 늙어 죽을 때까지 살든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내 집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을 받고 우리 결혼 사진을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애기 돌잔치 사진도 마음대로 걸 수도 있고, 시계도 걸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못질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걸 사용의 권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수익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3, 4년 살다가 집이 너무 좁아요. 그러면 좀 더 큰 평수로 옮길 수도 있겠죠. 그럼 옮겼을 때 이 집을 내가 팔 것인지 아니면은 전세를 놓고 조금 더 차익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월세를 놓고 대출이자 갚고 내가 월세를 어느 정도 이렇게 받을 것인지, 아까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자가 38만원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월세가 1000에 50이에요. 현재. 그럼 3, 4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시세에서는 한 12만원 정도, 그러니까 대출금 갖고도 12만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괜찮죠.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 있다는 거는 수익에 대한 권능도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처분의 권능이 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살았는데 시차익이 만약에 5천이 났어요. 그럼 5천을 내가 보고 내가 1년을 살든 3년을 살든 5년을 살든 내 마음대로 시기 상관없이 팔 수가 있는 걸 처분의 권능이라고 합니다. 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이 사용의 권능, 수익의 권능, 처분의 권능. 여러분들이 등기사항에 보면은 소유권 이전, 이현태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이 소유권이란 말이 바로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보지만 이 소유권의 권능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그러면은 전세권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는
요 세 가지 권능 중에서 몇 가지가 포함이 될까요? 두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사용의 권능, 수익의 권능. 그러니까 내가 전세권을 설정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세 이게 아니고 이 전세권이라는 거는 이 집주인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와서 등기사항에 올리는 걸 전세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전세권을 내가 사용을 한다는 거는 계약기간이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그 안에 내 마음대로 이 집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질을 하고 싶으면 못질을 하고, 아니면 화장실이 좀 안 좋으니까 변기나 세면대를 내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싱크대도 내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동의 없이, 집주인한테 동의를 얻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걸, 그걸 바로 전세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세권은 사용의 권능도 있는 거죠. 그리고 수익의 권능도 있습니다. 이 전세권으로 있는데 내가 갑자기 어디 서울로 발령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기간이 1년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지금 계약 기간은 1년 정도가 더 남았어요. 그러면 이 집을 그냥 비워놔야 되는데 아깝죠. 그리고 내가 서울로 갔을 때는 거기에도 또 전세를 얻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는 못 가요. 그러니까 전대차를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전세에서 또 전세를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내가 전세권이 있다는 거는 월세도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동의를 안 얻은 상태에서 얻을 필요도 없이 그냥 월세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뭐 1층에 상가를 전세를 얻어가지고 그쪽에 월세를 놓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전세금 가지고 은행 내면은 그런 이자가 안 나오니까 상가를 하나 받아가지고 그쪽에 세를 낳았을 때 이자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 그걸 보고 전세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라에서는 주택공사나 이런 데 보면은 공공임대가 부족하니까 이 공공임대를 만들려고 하죠. 이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부지도 내가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아파트를 올리다 보면은 비용도 발생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쉽게 하는 게 뭐죠? 개인 임대사업자나 개인 임대를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 집에 전세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공공임대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전세를 놓든 월세를 놓죠. 그러니까 주택공사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걸 많이 사용을 해요. 이렇게도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집이 1억 8천이에요. 1억 8천인데 내가 전세권으로 들어갔는데 계약을 한 2년 정도 했단 말이에요. 이 전세권을 1억 4천을 주고 전세권으로 들어갔는데 이 집주인한테 이자를 뭐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받습니까? 그냥 무상으로 1억 4천 정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기가 되니까 계약 기간 안에 시세가 5천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전세권자가 야, 난 이자 한 푼도 안 받는데 이 5천이 올랐네? 그럼 집주인한테 시세 차이가 한 5천 정도 올랐고 내 돈을 한 푼도 이자 안 주면서 내 돈 써가지고 이 집을 구입을 했으니까 한 2천만 내한테 주세요. 이런 얘기 하면은 집주인이 그동안 이자도 안 받으시고 1억 4천을 주는 바람에 내가 이 집을 사가지고 시세 차익도 얻었으니까 제가 한 2천만 정도 드릴게요 하는 집주인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집주인이 저 사람 제정신인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 2억 3천 정도 올랐으니까 지금 전세도 올려야 되니까 전세금을 더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나가세요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대려 그만하다가 전세금만 더 올리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처분의 권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월세는요? 월세는 사용의 권능밖에 없습니다. 이 사용의 권능도 제대로 발휘를 못하죠. 그러니까 계약 기간 안에 2년이나 3년 안에 내가 그쪽에 거주를 할 수 있는 거지 내 마음대로 못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집주인 허락도 없이 그냥 못을 다 박았어요. 그리고 그게 시계도 걸고 뭐 액자도 걸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사진 다 찍었는 거 거기에서 지금 또 다시 사진 찍어가지고 비교해보니까 못자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이 세입자한테 뭐라 그러죠? 아니 내 허락도 없이 내 동의도 없이 왜 이렇게 못을 많이 박았냐고, 지금 여기 못자국 났는 거 다 원상복귀 시키라고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세입자가 뭐랍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원상복귀 하냐고, 내가 무슨 건축업자도 아니고 저는 이게 할 능력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 다시 수리를 해야 되니까 그 수리 비용만큼 빼고 보증금을 돌려줄게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억울하죠. 억울해요. 그런 경우가 어딨어요? 그런 법이 어딨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얘기를 하죠. 아니 처음에 임대차 계약서 적었을 때 특약상에 원상복구 조항을 설명 안 들었어요? 그때 부동산 사장하고 저하고 다 같이 있는 데서 설명 다 했는데 왜 그렇게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을 하더라도 거짓말 할 수 있는 거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와 똑같이 서울로 발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계약 기간이 1년 정도 남아있어. 근데 월세는 고정적으로 50만씩 꼬박꼬박 나가요. 그러니까 이 돈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집주인 허락 없이 바로 부동산 얘기해가지고 전대차를 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월세는 수익의 권능은 없단 말이에요. 집주인이 허락을 해주면 모르겠는데 허락을 안 해준 상태에서 자기 임의대로 전대차를 놔버렸다. 전대차를 놨는 그 시점부터 해서 주인이 원한다면은 계약을 파기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약이 파기가 됐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계약 기간까지 그 월세는 다 합산을 해가지고 보증금에서 빼고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처분의 권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집을 팔아가지고 다른 집을 들어간다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데 소유권을 취득을 하더라도 일반 시세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경매로 저렴하게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해서 사는 거를 추천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이 신혼부부의 교생이 앞으로 어떤 집을 구하고 그리고 이 돈 가지고 나머지 돈 가지고 어떤 물건들을 고를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3년에서 4년 뒤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 지금 이제 소개시켜주는 물건들은 다 우리 실무반에 있는 교육생들이 7월달에 받았던 물건입니다. 한편의 드라마를 보신다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이렇게 보시는 것도 참 재밌게 보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교생이 이제 집을 구하는데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일단은 둘이 살 수 있는 지역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북구 구구동에 있는 7곡에 있는 그린 빌라입니다. 여기는 15층 중에 13층이에요. 그리고 전용 면적이 한 15평 정도 되니까 21평 정도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감정가가 1억 7천인데 지금 시세는 1억 8천 정도에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떨어져 가지고 1억 1,900에서 시작하는 물건이고요. 이 물건은 7월 17일 때 저희 교육생이 받았는 물건입니다. 총 20명이 들어와서 저희 교육생이 1억 6천 한 200 정도에 적어가지고 최고가 매수인이 되는 물건입니다. 이 위치를 보시면요. 여기 위치를 보시면은 바로 위에 항남고등학교 있고 11시 방향에 바로 길 건너면은 항남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3시 방향으로는 항남중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가 학교들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신혼부부로 들어가서 애가 하나만 있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보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함지그린공원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새벽이나 저녁 때쯤 되면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산책하기도 되게 좋은 공원이에요. 그리고 왼쪽 편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 옆에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CGV, 홈플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7곡 안에서도 여기는 중심상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뒤편으로 보면 학원하고 그리고 먹거리 이런 것들 다 즐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도보로 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가면은 이쪽 중심상권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프라가 좀 잘 구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중심상권에 있는 아파트를 보시면은 새벽이나 주말 되면은 조금 시끄러운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중심상권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는 거죠. 좀 조용하게 살면서 애들을 키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도 누릴 거는 다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8기역이라고 해서 3호선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교통편도 나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구암 상거리가 있는데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9호터널이 있어가지고 9호터널 타고 올라가시면 북대교 IC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외로 나가기에도 되게 편안한 위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제일 중점으로 이렇게 보는 게 여기는 경비를 서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한 100명은 넘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아파트 자체에 있는 경비도 있겠지만 바로 밑에 보시면은 강남경찰서가 있기 때문에
요 안에 또 의경들이 한 대대급으로 있고요. 현직 경찰들도 이쪽에 상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안이 되게 좋겠죠. 요즘 초등학생 혼자 내보내기가 되게 무서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찰서나 요 바로 밑에 5시 방향에 지구대가 바로 있기 때문에 여기는 치안이 되게 잘 돼 있겠구나라고 예상이 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사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기는 애들 키우기에는 정말 괜찮은 아파트 단지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를 해요. 그래서 이쪽에 매물도 보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게 경매 물건을 나왔을 때 저희 교육생은 바로 캐치를 하고 이 물건을 받았는 거죠. 원래는 제가 이 물건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번 9월달쯤에 휴가 갔는데 여행 경비로 쓰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충분히 우리 네 가족 이렇게 여행 갔다 오는 데는 충분히 경비는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달 전부터 조사가 다 되는 물건이었거든요. 근데 교육생이 또 이렇게 원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교육생한테 줬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했던 거하고 입찰가 선정했던 거 다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생이 받아는 물건입니다. 일단 이 신혼부부는 이쪽에 들어가서 살 목적으로 이 경매 물건을 받았습니다. 자, 이 물건에서 받았을 때에 시세는 1억 8천이고 구입가는 1억 6천2백, 전세는 1억 4천이고 월세는 1,000에 50 정도 하는데 여기는 어차피 자기가 들어가서 살 목적으로 경매로 받았기 때문에 대출 이자가 중요하겠죠. 대출 이자가 38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실투자 금액이 3천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있는 집을 3억 5천에 팔았으니까 3억 2천으로 물건들을 조사하면서 경매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3억 2천 가지고 어떤 물건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번 7월 달에 우리 교육생들이 받았는 물건 가지고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은 경남 창원에 있는 부분 상가입니다. 6층 중에 6층이고요. 실평수는 81평입니다. 감정가는 5억 1,300인데 저희가 조사했는 거는 5억 8천 정도의 시세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유찰돼 가지고 최저가 3,280에 시작되는 물건이었어요. 상가인데 좀 많이 들어왔죠? 창원에 있는 지방에 있는 상가인데 9명이 들어왔어요. 저희 교생이 적어놓은 금액이 4억 2,500, 그리고 2등이 4억 1,000, 그러니까 1,500 정도 차이로 해가지고 저희 교육생이 최고가 매수인이 되는 겁니다. 이 교육생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두 번째 제자입니다. 지금 이 교육생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경매를 배운 지가 한 1년 6개월 정도 조금 지났는 것 같은데 지금 받았는 물건이 이 물건 포함해가지고 4건에서 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교육이나 학원에서 배워가지고 경매를 했다. 지금 2년이 안 됐는데 4건에서 5건 정도 받았다 그러면은 엄청 지금 잘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자하고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이 5개 아니면 6개는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받고 있을까요? 실전으로 배워서 그런 거죠. 실전으로 배웠냐 안 배웠냐가 이렇게 큰 차이점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건의 이제 위치로 한번 볼게요. 이 물건을 보시면은 빌딩으로 이루어졌는 상가고요. 왼쪽 편을 보시면은 여기는 주거단지로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그 옆에 보면은 분홍색으로 이렇게 살짝 보이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그린 상가, 그러니까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가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2시 방향으로 보시면은 창원여자중학교, 성민여자고등학교, 그리고 3시 방향으로는 창원과학고등학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애들을 학교 보내는 데에서는 괜찮은 위치에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학원 상가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5시 방향 쪽으로 보면은 여기가 34단인가 몇 사단인지 모르겠는데 이쪽 군부대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 이전을 하면서 그 군부대 지역을 신도시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쪽이 몇만 가구가 입주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입주가 된다 그러면은 기존에 여기 샀던 우리 교생의 상권이 입주민이 많아지니까 더 커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이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큰 내거리로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 교육생이 요 코너에 있는 6층이 저희 교육생이 받았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안에 내부 사진을 한번 찍었는데 여기부터 해서 저 창가까지 다 교육생이 받았는 상가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학원으로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테리어가 되게 깔끔합니다. 상가를 운영하는 세입자가 제일 크게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냐면은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영업을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 분양 사무실을 이렇게 찾아가면은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죠. 무슨 타입 보면은 그 타입별로
그 아파트 구조가 다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상가 모델하우스 가면은 모델하우스에 뭐 있는지도 잘 몰라요.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가는 그냥 터져 있습니다. 터져 있으니까 내가 벽을 만들고 뭐 책상을 만들고 그 수납장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가 30평이 안 되는데 제가 이거 인테리어 들었는 게 제 방 만들고 강의실 만들고 우리 직원 그거 책상 만들고 하는데 3천만 원 정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같이 81평 정도 된다 그러면은 못해도 1억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학원을 운영하러 오시는 분들은 이런 비용이 산정이 안 되니까 되게 마음이 편하죠.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오니까 자기가 학원을 하든 뭘 하든 영업을 하는 데서 돈에 대한 부담감은 크게 없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도가 거진 끝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기 시세는요. 지금 5억 8천 정도 하고요. 저희 교육생이 구매했는 가격이 4억 2,500입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조사했는 월세는 지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5천에 300입니다. 요 밑에는 지금 5천에 400도 이렇게 받는 데가 있다라고 우리가 시세 조사를 할 때 파악이 됐어요. 일단은 부동산에 400을 이렇게 놓겠지만 100만원 정도도 우리가 내고를 본다라고 생각하고 5천에 300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는요, 한 113만원 정도 발생을 하는 게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보수적으로 5천에 300으로 세를 놨다고 이렇게 보면은 교육생의 실투자 금액은 6천만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출 이자 갖고도 월 한 달 수익이 187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예상이 되고요. 시세 차익은 1억 3천 정도 시세 차익을 지금 보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6천만원으로 이 5억 8천짜리를 샀다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죠. 그런데 이 실투자 금액이 6천만이라는 거는 월세를 받았을 때 얘기고, 월세를 받기 전에는 대출 내고 내가 1억 1천 정도 있어야지 이 물건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8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파리 대책을 이렇게 발표하면서 아니 이 LTV하고 DTI하고 규제 들어가는데 어떻게 80만원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일단 여기는 과열시구가 아니죠.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니고 그런 지역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주택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는 거지 상가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에서는 80%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일단은 세를 넣기 전에 1억 1천 정도가 필요한 물건입니다. 아까 그 신혼부부가 교육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저희는 2천에서 3천밖에 없는데요 라고 했던 그 당시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이 물건을 볼 수가 있을까요? 못 본단 말이에요. 이 물건을 엄두도 못 내겠죠. 아무리 좋은 물건을 내가 골라내고 시세 조사를 했다 그래도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이 물건은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내한테는 좋은 물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다음 물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린상가입니다. 소재지는 영주에 있는 그린상가고요. 그리고 감정가는 3억 6천인데 저희가 시세를 파악했는 게 보수적으로 4억 5천 정도는 받을 수 있는 물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떨어져 가지고 2억 5천 6백에 떨어졌는데 저희 교육생이 2억 8천 7백에 저어가지고 최고가 매수인이 됐습니다. 여기는 7세대가 살고 있어요. 1층에는 식당을 하고요. 그리고 2층에는 원룸으로 4가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3층에는 투룸으로 전세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7가구가 살고 있는데 저희 교육생이 저한테 명도에 대해서 좀 콜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 교육생도 이제 경매를 시작했는지 3개월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3개월도 채 안 됐는데 이 물건을 받게 된 거예요. 이 교육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조그만한 상가를 받았는데 그거는 뭐 명도라고 할 것도 없죠. 그 세입자가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했으니까 바로 임대차 계약서를 지어가지고 그쪽에 안 찾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받았는 물건이 이 그린상가를 잡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7세대가 산단 말이에요. 1층에는 주인집이 살면서 장사를 하고 있고요. 2층에 4가구 그리고 3층에 6가구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도하는 데에서 너무 부담감을 많이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가가지고 명도하세요 라고 명도하는 기법하고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그래도 이거 다 처리하는 게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같이 올라가서 명도를 했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해가지고 이 7세대를 명도를 다 끝냈어요.
명도 대상자들한테 여기 지역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살기가 너무 좋대요. 그 위쪽으로는 그 영주 중앙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앙초등학교하고 거리상 얼마 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쪽에는 영주에서도 중心상권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뭐 학원이나 병원이나 그리고 뭐 먹거리 같은 거, 그리고 장 쓰는 데도 가깝기 때문에 내가 뭘 하려고 하면은 다 누릴 수 있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웬만하면은 저는 큰 탈 없으면은 여기서 거주하고 싶은데요 라고 했는 분이 4가구입니다. 나머지 3가구는 언제 이사 나갈게요 라고 얘기됐던 데가 3가구가 있습니다. 이 주인집하고 원룸 하나, 전셋집 하나, 이렇게 3가구는 지금 나가려고 날까지 이렇게 잡아놨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경매에서 명도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서두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요, 이 명도하는 그 의지도 틀립니다.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강한 사람은 이 명도를 하더라도 쉽게 이렇게 끝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때동안 이렇게 경매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경매에서는 여러 가지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우량 물건을 검색하는 단계, 우량 물건을 검색했으면 시세 조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시세 조사를 했다 그러면은 입찰가를 내가 얼마 정도에 적을지 이것도 이제 아셔야 되고, 그리고 입찰가를 제대로 적어가지고 낙찰이 됐다 그러면은 명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명도를 했다 그러면은 세를 바로바로 이렇게 여야 되고요. 세를 바로 였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팔 때도 제 가격에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입찰가 선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경매를 오래 하다 보면은 얼마 정도까지는 적어야 되고 얼마까지는 넘지 말아야 될 이 가드라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나오는데 내가 2등하고 몇십만 원의 차이가 될까? 이런 거는 내가 거의 10년이 다 돼 가더라도 아직도 그거는 못 맞추겠어요. 이거는 비밀로 하는 경쟁 입찰이란 말이에요. 경쟁 입찰에서 2등이 얼마를 적을지 안 적을지는 내가 심리학자라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시세 파악이 안 돼가지고 시세보다도 더 높게 적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시세 조사를 잘해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범위 안에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경쟁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 같이 경쟁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얼마를 더 적냐 안 적냐는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입찰가 선정하는 게 아직도 제일 힘듭니다. 그런데 명도,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명도만큼 이렇게 쉬운 건 없습니다. 명도가 제일 쉬워요. 왜냐면은 이 명도라는 건 항상 답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 2차 방정식으로 내가 풀 것이냐, 아니면 미분 적분을 이용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 것이냐, 이런 차이점이지, 항상 답이라는 거는 1 아니면 0이라는 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경매라는 건 어떠냐면은, 경매도 똑같아요.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안 돼가지고 내보낸다 그러면 이 강제 집행을 해서 내보내는데, 이 기간이 2개월 아니면 3개월에 강제 집행으로 해서 내보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차피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공식을 적용해가지고 빨리 내보내서 수리하고 세를 놓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사항에 맞춰가지고 공식을 적용하는 게 다 틀리단 말이에요. 2차 방정식을 대입하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끝낼 수 있는 걸 가지고 미분이나 적분을 사용해가지고 2달, 석 달을 걸려가지고 이렇게 내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만 알면은 명도는 쉽죠. 네. 항상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명도는 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는 우량 물건을 골라낼 수 있는 눈하고 시세 조사를 할 수 있는 그 기술, 그리고 입찰가를 선정하는 이 방식을 제대로 배우시고 받기만 하면은 명도는 금방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밖에서 한번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사진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이 정말 깨끗합니다. 여기 1층이 이제 주인 세대가 사는데, 이 아주머니가 여기 식당을 운영을 하셨고요. 이 아저씨가 원래 건물을 짓는 목수입니다. 본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여기 살 목적으로 이 집을 지었기 때문에 건물 하나하나가 정말 튼튼하게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 벽돌 한 장 한 장 올리는데 신경을 되게 많이 썼겠죠. 그리고 1층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 보니까 이 방이 넓게 이렇게 해가지고 2개가 있던데, 그러면서 이제 식당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식당은 방에서도 홀을 받을 수 있고 바깥에서도 손님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세는 금방금방 빠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위층에는 원룸으로 지었고 3층에는 전세로 이렇게 놨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집은 정말 튼튼하게 잘 지었고 깨끗하게 관리를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 시세는요, 우리가 보수적으로 이렇게 파악했을 때 4억 5천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입했는 가격이 2억 8,700이고 월세를 놨다 그러면은 5천에 220도 놓을 수 있겠구나 라고 지금 예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한 8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5천에 220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실투자 금액은 내 돈이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물건이고요. 그리고 월 수익은 대출 갖고도 140만 원 정도 남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시세 차익은 1억 4천 정도, 1억 4천 정도 차익을 보는 물건입니다. 자, 3억 2천이면요. 3억 2천이면은 이런 물건을 몇 건 정도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 처음에 내가 들어가는 돈이 한 1억 정도는 있어야겠죠. 그리고 내가 세를 다 넣는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돈 들어가는 게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5건 정도는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비슷한 물건을 5건 정도 받았다 그러면은 월 수익이 한 7천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시세 차익은 한 7억 정도 나는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플랜은 3년에서 4년 정도 내가 꾸준히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그림이 이제 그려지는 거죠. 자, 다음 물건 보겠습니다. 다음 물건은 빌라입니다. 인천 연수구에 있는 그 우림 빌라입니다. 그리고 층수는 지하층이고요. 지하층이에요. 그 전용 면적은 11평이고 분양 평수는 한 16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하층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물건이 나온다 그러면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당연히 안 받고 싶겠죠. 그런데 저희 교육생은 이 물건을 조사를 해가지고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 감정가는 5,300인데 시세는 실제 6천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 떨어져가지고 2억 5,900에서 시작하는 물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물건은 지한데 7월 10일 때 기일이 잡혀가지고 12명이 들어왔어요. 이 입찰 기일 때 12명이 들어왔는데 저희 교육생이 3,580만원 정도 적어가지고 이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한대 12명이 들어왔다는 거는 뭔가 있으니까 이 지한대도 12명이 들어왔는 거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세입자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자, 이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물건을 보시면은 저희 교육생이 받은 물건이 바로 산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밑에 있다는 거는 살짝 경사가 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성사진으로 보면은 크게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개발이 안 됐다 그러면은 잘하면은 여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할 수 있는 지역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현재 그 위치를 보시면은 바로 위에 송도초등학교가 있고 그 길 건너서 중학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입자들이 살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시세조사 한번 해볼까 라고 교육생이 조사를 했겠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는 재개발 재건축이 인허가가 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가 났다는 거는 이제 개발만 하면은 시세 차익이 지금보다 더 많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에 집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조합원의 직위를 따려고 하는 거죠. 조합원의 직위를 따려는 이유는 뭐죠? 조합원들은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조합원의 직위를 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하면은 내가 못한 층수나 못한 평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대지권이 6.8평이란 말이에요. 지하에 6.8평이 있는 거나 1층에 6.8평이 있는 거나 다 똑같단 말이에요. 지상층에 있든 지하층에 있든 이쪽에는 재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똑같은 입장으로 조합원의 직위를 받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건에는 12명 정도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죠. 자, 사진에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살짝 경사가 졌죠? 경사가 졌으니까 아이고 비가 와도 좀 높은 지대에 있으니까 침수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여기 시세는 6천 정도 하고요. 그리고 구입가는 3,600 정도 하고 이거 참 보시면 신기한데 시세가 6천인데 여기는 전세가 5천이에요. 그런데 저희 교육생이 받았는 가격은 3,600이고요. 만약에 전세를 놨다 그러면 바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내 돈 한 푼 안 들여가지고 이 집을 하나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월세는요? 월세는 500에 40. 그럼 대출을 냈을 때 여기 한 달 대출 예상되는 게 8만원 정도. 월세로 이렇게 나왔을 때 저희 교생이 들어가는 투자금은 1000만원 정도. 대출 이자 8만원 갖고도 월 32만원 수익이 생기죠.
그리고 시세 차익은 2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3억 2천 가지고 한다 그러면 몇 건 정도 잡을 수 있을까요? 몇 건요? 한 30개? 예. 이론적으로는 30개 정도도 받을 수 있겠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부럽다. 이런 생각만 하셨어요? 아니면은,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유, 저거는 진짜 뭐 고수들만 하는 거지. 내 일이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처음에 나왔던 이 상가, 그 상가 받았는 교육생이 지금 경매한 지 한 1년 6개월이 조금 지났고요. 다른 분들은 대부분이 다 3개월밖에 안 되는 교육생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물건을 잡았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물건을 못 잡을까요? 그분들이 어디서 교육을 받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수업을 받고 그리고 본인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가지고 3개월, 4개월 돼가지고 이런 물건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이 종잣돈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돈을 버는 목적을 확실하게 이렇게 플랜을 잡고 하신다면은 여러분들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보물이라는 게 되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보물이라는 건 우리 주위에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손 위에는 지금 보물지도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보물지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 보물지도가 있는 이 위치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아셔야겠네요. 그러면 그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도구를 찾으셔야겠네요. 이 실현 가능한 도구가 뭐죠? 나침판이죠. 그럼 나침판을 가져와가 지도 위에 한번 얹어보세요. 어느 쪽이 북쪽인지 확인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방향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떠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배를 타고 바다에 떠나지를 못하죠. 왜 그러죠? 혹시나 태풍이 올라오거나 그리고 폭풍이 왔을 때 이 배를 덮쳐가지고 전복이 돼버리면 죽어버리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육지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냥 지금 이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만족하시면서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경제적으로 자유로움을 누리면서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용기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배를 타시고 돛대를 올리고 바다를 향해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빨리 보물섬을 찾아야겠네요. 더 빨리 찾는 방법은 이 바람을 이용해서 이 돛대를 어떻게 내가 이용을 해서 바람을 타고 그 위치를 빨리 가느냐가 중요하겠죠. 그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이 돛대를 어떤 방향으로 틀을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배에 올라가서 이 키를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키는 내가 잡아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용기를 내시고 그 보물섬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 이 신혼부부들이 이 종잣돈을 만들고 그리고 앞으로 3년 뒤, 4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이 신혼부부들이 살아갈지에 대해서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 신혼부부들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난 후에 오늘 저녁에 치킨하고 맥주를 시켜가지고 나의 배우자하고 한번 곰곰이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현실에 만족하면서 이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은 내 자녀나 내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고 그리고 뭐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돈 걱정 없이 마음껏 가르치고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마음껏 사줄 수 있는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방송이 여러분들한테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시고 용기를 내시고요. 꿈을 향해서 목표를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매 팩토리의 이현태였습니다.